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이어질 거고요. 원래 최종 마지막에 Q&A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또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하셔서 중간중간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얼마 만에 이렇게 만나시는 걸까요? 오랜만에 만나시는 제가 작년에 그 강적들 분전 총가요. 분전 총가 작년 말인가 강적들 출연했을 때 그때 같이 패널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회자가 되셔갖고 근데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불러주진 않아도 그래도 마음은 통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불러주시는 거는 그 사회자 권한이 아니고 제작진 권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아마 두 분의 마음은 이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말 중에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장님은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진중권 교수님 역시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이 인민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첫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보시는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는 무엇이고 또 왜 이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신 걸까요? 우리 진중권 교수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가 됐지만은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큰 역사적 경험이 깊지는 않습니다. 제도화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보수 측은 옛날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부분이 있겠고, 그렇다면 그 진보 쪽은 어땠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말은 민주주의지만 그렇잖아요. 북한도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수의 독재인데 다수의 독재가 또 횡포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희박한 상태 속에서 옛날의 그 관성대로, 물론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군사 독재를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지금도 체제를 갖다 전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젊은 시절에 생성됐던 그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이거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선출된 권력이라고 모든 게 정당화되냐?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실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대통령하고 의원들은 선출하지만 그것이 또 다수의 횡포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또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위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딱 위계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 위에 자기들이 있고, 선출된 권력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권력서열이라는 건 없거든요. 의전서열은 있지만, 의전서열에 저 권력서열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권력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있고 그 밑에 나머지 과들이 종속된 것처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관한테 네가 뭔데? 이런 식의 막 나가는 말들을 갖다 서슴없이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감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게 최근에 이제 뭘 만났냐면은 유튜버와 같은 것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대중의 선동 정치고, 어떻게 보면 대중 다수도 아니고 목소리 큰 강성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것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법의 바깥에서부터 파괴하는 게 예컨대 쿠데타 같은 형태겠죠. 이거는 아주 구시대적인 행태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건 바로 뭐냐면 네파라고 해서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입법의 형태로,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법률들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 내에서 제도적인 방식으로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보면 우리 국회 다 무너졌죠, 지금. 국회
그렇게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검찰조직이라는 헌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조직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사법개혁한다라고 해서 사법부까지도 좀 손대고 있는 모든 걸 좀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이런 건 내파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들도 사실은 바깥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깨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정신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 수호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자유, 민주, 공화 이 세 가지 이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헌법 체계를 갖고 있고 그 헌법의 기초에서 우리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다 운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공통점은 이게 독재를 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 독재라는 건 전제주의도 있을 수 있고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좌우 독재 체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독재와 이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냐면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권력을 네 마음대로 네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처럼 사용하지 마라. 이 원리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리더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거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런 국가 운영 체계 내에서도 상권 분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거고 이 모든 시스템이 권력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국민들이 다수를 선출했다고 해서 그 선출된 권력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이미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고 그런 원리를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으로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체제가 인민민주주의 체제고 공산주의 체제인 겁니다. 공산주의도 선거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래서 95%, 99% 찬성을 받아갖고 권력이 형성되면 그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지 마음대로 하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대표적인 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그 국회는 국회법상 이미 그런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상임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 중심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법을 통과시킬 때나 국회 운영을 할 때 상임위에서 타협하고 교섭단체끼리 타협을 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하지 다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정 안 될 때 타협하고 하다가 안 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180석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입법을 그냥 전부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그냥 법으로 통과하고 다수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미 국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또 그것이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입법 독재를 했기 때문에 또 계엄의 빌미를 제공했고 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그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또 빌미로 일종의 빌미를 제공해 준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 새로운 권력을 잡은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 하나도 그런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되게 지금 민주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위기를 낳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권력의 남용을 포퓰리즘이라는 형태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빚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완장찬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칠 때에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는 과정 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 또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사례와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좀 다소 강력한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이슈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법부까지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저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이게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것인데 미국이 헌법을 만들면서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론에 입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정치인들이 굉장히 숙고를 해서 만든 이게 제도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라든지 존 제이라든지 알렉스 해밀턴 같은 그 당시의 정치 사상가들이자 정치인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한 10년간 논쟁을 한 끝에 이게 만들어지고 또 그 제도로 접근하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안에 내지 않은 원리는 이게 3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에는 일정한 자율성을 확고히 보장을 해주고 다만 그 3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해서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 관계를 넘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이게 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되어 있죠. 사법부 권력이라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의 지배, 즉 룰 오브 로우라고 하는 법을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하는데 이 법의 지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속에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지 마음대로 바꿔갖고 그 법을 통해 갖고 이 통치를 일종의 수단화하는 것이죠. 이런 권력자가 수단화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전형적인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수당이 요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법관을 늘린다든지 또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일이다. 선을 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법부도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법부 견제 받아야 하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견제하는 방식이 뭡니까? 대법원 청문회도 하고, 근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딱 하나는 뭐냐면 사법부에 내릴 판결에 대해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법부 독립성의 핵심인데 저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임명할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입에 침이 바르도록 막 칭찬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내란 동조자
내란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처음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3심 간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좋아했습니다. 박지원 이런 사람들 드디어 확정 판결 내는구나. 대선 전에 깨끗이 끝내준다. 환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죄 취지로 유죄 취지 환송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시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 건데 그 판결도 보니까 10대 2거든요. 10대 2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그때 소수 의견을 냈던 그 2명은 우리가 우리법연구소라고 특정한 정치 성향이 뚜렷한 그런 판사들만 무죄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대부분의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유죄가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상상이 가능합니까? 대법원장이 아주 대법원장 만나가지고 너희만 유죄 내려 압박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저 개별 밑에 있는 그 말단 판사한테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유명한 사법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 정신 상태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는 제가 볼 땐 개딸들이에요. 개딸들 세계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거기 신앙 공동체가 있으니까. 근데 개딸들 이슈가 국회로 들어와가지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떠들잖아요. 당대표가 받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처음에 좀 견제하는 듯 하다가 결국 거기에 따라가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돼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고 이게 왜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수사가 될 때는 검찰 개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판 넘기니까 이제 사법 개혁이 되는 거고 이거 보면은 좀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항소권을 또 오케이 검찰. 그럼 누가 좋습니까? 범죄자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만약에 3심 가가지고 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또 4심제. 이 모든 것들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범죄 가해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 여러분 한번 사법부의 그 권력 남용에 피해 보신 분 계세요? 검찰의 권력 남용에 피해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하고 재판하고 관계도 없는 겁니다. 딱 누구냐?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돈도 많이 들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대법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는 또 법의 복제 이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은 또 판사나 검사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 같은 경우 또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증언한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 24명이니까 몇 명으로 증언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따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 기간 중에 모든 대법원들을 다 임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제가 그냥 뻔해요. 누구냐면 얼마 전에 있었죠. 법원에 개최하자고 막 얘기했던 친정부 그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아마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게 자기 퇴임 이후를 대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의 몇몇 그 부패한 정치인들을 그 사람들을 수사할 수 없게끔 또는 기소할 수 없게끔 그 다음에 그들이 유죄를 받을 수 없게끔 모든 제도를 가서 하는 가운데 결국은 피해자는 뭐냐?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깨진다라는 게 그냥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건 우리 생활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구제받기 힘들 거고 이제 범죄자들한테 범죄 가해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으로 다 짜여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보자면 우리가 87년 민주화의 의미를 우익 독재를 좌익 독재로 바꾸는 게 우리나라 민주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불행하다면 불행하고 또 안타까웠다면 안타깝지만 80년대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 당시 참여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 그 소위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화시키면서 꿈꿨던 게 이게 사회주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잔재들이 지금 곳곳에서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화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그 좌익 독재에 가까운 쪽으로 이 변질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까봐 우려를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민주주의를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천박한 민주주의로 이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태 속에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게 완장 권력 같은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완장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을 마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개혁놀이를 하는데, 그 개혁이라는 게 사실 뭔가 개선하고 새롭게 진화시키고 또 진보를 가져오는 개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혁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말을.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세력들을 쳐내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하면 그게 이제 완장찬 권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선동의 힘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이게 미디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바뀌면서 일부 레거시 미디어 속에서도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그대로 강변해주는 이 매체들을 확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 여론에 영향을 주는 이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공간 속에서 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그 공간 속에는 더욱더 그런 어떤 선동 문화가 강화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위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편에 이익이 되면 이거는 잘 된 것이고 자기 편에 불리하면은 그 나쁜 일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소위 말해서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위선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가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이 완장과 선동과 또 위선이 모든 곳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정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사실 이게 좀 아까 미디어의 영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의 좀 오가니제이션이 네트워크로 다 변하거든요. 요즘 오프라인 상점도 많이 문 닫잖아요. 우리가 배달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가니제이션으로서 정당이라는 게 특히 이제 지구당 해체된 후에 정당이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만나요. 네트워크로 만나고 사실상 정당에서 해야 할 정치 교육을 갖다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온라인에 그 유튜버들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는 김어준이고, 그 다음에 국힘에는 이제 정한길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세뇌가 되는 거고, 과거 같으면 그런 사람들 주변화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이게 당의 공식 라인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들어왔어요. 일부 의원들이 거기서 나가가지고, 거기 나간 사람들 다 공천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을 그쪽에서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치를 잘해보자, 뭔가를 잘해가지고 평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방송 출연해서 얼굴을 알려서 인지도 높이고, 그 다음에 강성 지지자들한테 맞는 해가지고 뭐 사이다 발언 딱 해가지고 인기를 끌어올리면 내가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는 노하우가 딱 생긴 거거든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죠? 김어준 옆에 있고 당선자들이 당선증 들고 옆에 서 있어요.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김어준이 여성 의원들 세워놓고, 자, 차렷, 그러니까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거고, 사실 국무회의가 거기서 뉴스공장이 지금 국무회의가 이러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모든 정치적 의제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까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국힘 같은 경우는 그분도 그쪽에 내가 막 정치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쪽에 영합을 해야지 내가 당선이 된다는 거죠. 당선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긋습니다.
왜냐? 그렇게 당선되면 중도 증명 다 떨어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지지하는 것은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손을 건네주니까 그마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뭐 앉아가지고 대구시장을 누구고 내가 양보하겠는데 누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요번에 장례 집회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우리가 모아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양쪽에서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당을 갖다 절수를 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 한쪽에서만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에 힘을 실어가지고 견제할 수가 있는데,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답답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또 사법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미국도 한번 보세요. 법원에서 계속 군대 투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거의 윤석열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 트럼프가. 근데 걔네들 뭡니까? 법원에서 제동 딱딱딱딱 걸죠. 지지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법부를 갖다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네타냐후가 그거 하려다가 이스라엘은 그래도 대법원이 살아있더라고요. 그걸 대법원 장악하려다 못했고, 우리랑 가장 비슷한 예는 제가 볼 때 베네수엘라하고 그 다음에 터키인 것 같아요. 터키도 그 전에 군부 쿠데타 했잖아요. 그걸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거든요. 에르도안의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와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공식적인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들 손을 그어야 돼요.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뭐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에 뭐 했습니까? 부정선거로 얘기하는 거 딱 손 걷죠. 그 사람들하고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튜버 영향에 당하도록 걸 차단했고, 그러니까 결국 정권 창출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거기 영합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된다는 것까지 보여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대통령이 민 사람이 떨어져요. 대통령이 민 사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딱 보는 거 아는 거죠. 지금 나 대표만 떨어지면 대통령 당신이 아니야. 그냥 저 사람들이야. 라고 하니까 지금 뭐 북한은 들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란 말이죠. 취임덕이라고.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그 세력이 강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이 사람, 이번에도 보셨죠? 타협이고 이거 없습니다. 아니 그 게임 추억 맞아가지고 게임 대회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강성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떨어져 나갔죠. 요번에는 또 국힘의 대변인이 상대 대변인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선배님 가서 미안하다고.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그냥 적으로 해서 최대한 화력을 갖다가 막 몰아붙이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다 양쪽에서 망가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그 상식, 합리와 이성과 상식에 입각한, 그게 진보든 보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성과 상식에 입각한, 거기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정치적 실천을 하는 그런 시민들이 형성, 그 다음에 그런 시민들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성동의 힘, 우리가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그런 걸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여당이 있다 보니 이 협치라는 것이 사라지고 196개 거대 여당의 일반적인 법률 통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국회,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본인 협치의 틀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회를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물국회는 맨날 몸싸움 해서 이제 막다 보니까 이게 세계 언론에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몸싸움하는 게 계속 나가니까 이거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거 바꿔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식물국회는 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이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가 늘 이게 시간이 늦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지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식물국회다. 그래서 동물국회하고 식물국회를 바꾸자는
명분으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타협을 제도화하고 그 중에 정말 타협이 안 되는 거는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신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거는 그냥 전부 그 법으로 위법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이건 그 당시에 그 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어떤 당도 설마 180석이야 넘겠어?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5분의 3 규정이 그게 딱 있기 때문에 5분의 3이 넘으면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3이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거 결과가 지금 5분의 3을 계속 한 정당이 더 받는 쪽으로 가니까 동물국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물국회 잔영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방 처리하려는 걸 막으려다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고 몇몇 의원들이 법적인 또 이게 고충을 받고 있잖아요. 그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 동물국회를 막는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의율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식물국회를 극복하자는 게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5분의 3이 넘다 보니까 몸싸움을 통해서 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며칠 만에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선진화법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80석인 때도 있었는데 그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이 100석이 안 될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그게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를 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중요한 국가 근간에 해당되는 법안, 특히 검찰청 법안 같은 거, 이거는 국가 공적 운영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법이거든요. 검찰청 검찰을 해체한다는 거는 그걸 그냥 며칠 만에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교섭단체도 의미가 없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다 그거였어요. 제가 또 놀란 거는 그 교섭단체를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거는 교섭단체의 권한에 대해서는 상대당이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 간사를 선임하는데 그거를 상대당이 결정을 다수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드는 거, 이거는 그 상대당을 또 야당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축구팀, 부산 축구팀 주장을 결정하는데 이게 서울팀이 부산팀 주장을 결정하겠다면 되겠어요. 간사라는 거는 자기 당의 의원들을 대변해서 상임위 운영을 하도록 하는 직위인데 그거를 그 나경원 의원을 간사 선임했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해준다? 이거는 저는 국회라는 게 법과 관행으로 움직이는 제도인데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입법 독재의 아주 살아있는 사례고, 저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못한 건 다 좋은데 이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버려 정치가. 정치가 게임이 돼버리는 건데 그 현실에다가 이제 게임이 이제 얹혀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정당은 옛날에 빨치산이었거든요. 파르티잔, 정당원, 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건데 요즘은 정당원들은 자기들 갖다 유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당을 갖다 게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적 의제가 뭐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보면 되게 허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허구적인 틀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먹히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라는 건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면 항상 거기 듣는 사람들을 갖다 자극을 계속 줘서 정치적 흥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계속 감성 드라이브를 하느냐. 아니 검찰개혁해가지고 검찰까지 완전히 없애는 극진적이어가지고 극단적 개혁을 해놓고서 멈추지 않죠. 계속 가는 사법으로. 왜냐? 계속 그 사람 정치적 흥분 상태로 말아놓고 그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임무를 주고, 그 다음 리워드라는 건 뭐냐면 나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데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막 흔드니까 의원이 막 우리 얘기를 해주네.
그랬더니 뭐 당대표가 막 우리 얘기를 해주네. 나중에 대통령한테 받아주네. 그러면서 이른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리워드를 받는 거거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법안을 하나 통과하려면 그 얼마나 굉장히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거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타협하고 협상하고 문제점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징적인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이런 것도 검찰청을 일단 없애는 거. 그런 걸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해주냐면 이게 지금 1년간 유예기간을 뒀죠.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유예기간을 뒀다는 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다 토론한 다음에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실현해야지. 일단 법 만들어 실시부터 한 다음에 나머지 복잡한 게 나중에 따져보자. 그럼 왜 그러냐? 추석 전에 기쁜 소식 들려준다 그랬잖아요. 복음. 그 청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왜. 그런데 일정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비슷해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상대를 갖다가.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자고 이겨야 되는 거고 거기 또 환호하는 겁니다. 환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법사위라는 게 일종의 미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뭐랄까 상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올라온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한번 걸러가지고 또 다시 타협을 하든지 합리적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원래는 야당이 맡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하고 거기다 누구를 앉혔으면 추미애 뭐 이런 사람 앉혔고 이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기능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고 오히려 거기서 최강경 거기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면 뭐 추미애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죠? 뭐 전현이라든지 왜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 강성 중에 최강성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완장차고 마구마구 돌진해 버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깨뜨려 버리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의회라는 게 왜 만들었습니까? 현실에서 목숨 걸고 막 싸우고 뭐 물리적으로 대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데가 의회인데 그 의회의 고유 기능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졌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면 그때 우리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그럼 난 공천받아 당선돼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입법 기능 그러니까 입법부가 강력해졌다라기보다도 입법부 기능 자체가 이미 형해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독재라는 것이 다른데 사법부 망가뜨리고 뭐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망가져요. 먼저 망가지고 그러면서 그 연장선에서 사법부까지도 망가뜨리면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사법부 이슈, 국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 국민들이 가슴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형준 시장님께서 서울 축구팀이 부산 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이다라는 아주 적절한 비유와 또 게이미피케이션이다라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대답 질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중간 좀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한 대답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또 질문하고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이슈 또 국회의 형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두 분의 의견에 궁금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리부트 청년 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옥재입니다. 최근 보수우파 국민들이 가깝게는 부산 서면 일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도 릴레이로 별집을 하는 상황인데 예전처럼 강성 우파만이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평범한 중도층, 청년층도 현 정부의 친중, 친북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인의 의료 혜택, 선거 참여, 부동산 취득에 대해 금지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부가 미국은 등지고 있고 중국한테 문은 다 열어주고 있는데 나라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려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 계신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그 위치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예측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뭐 안보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그 90년대 이후에 그 이 글로벌 자유경제 질서 속에서 제일 혜택을 받던 나라가 사실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미국도 국익 중심의 내셔널리즘으로 가고 그러면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중 갈등이 그게 패권 경쟁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세계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한 그 대립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느 편에 쓸 건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위에서 그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미국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하고 중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일정하게는 저는 공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소위 말해서 중간에 서서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동북아 균형자론처럼 이 정부도 중간에 서서 그 눈치를 서로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태도를 취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입지조차도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아서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미중 갈등의 와중에 우리의 틈새 공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생존 공간들이 또는 우리 나름의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선상에서 그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균형자론이라는 게 한때는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를 갖다가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었습니까? 뭐 전랑 외교라고 해서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 일종의 동맹이 맺어짐으로써 우리랑 상관없이 그 우선순위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미 동맹이 기본적인 거고 그 바탕에서 굳이 또 중국과 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요 라인인데 제가 볼 때는 말은 어떻게 하든 간에 어차피 집권하려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민주당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미국 점령도 뭐 이러다가 미국과 가지고 딱 완전히 딱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다가 미국과 완전히 달라지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정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 기본 노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치적으로 저쪽으로 뭐 친북이니 친중이니 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장된 부분에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도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중도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지금 대림동에서 어떤 시기 벌어지는지 보시죠. 영동에서 어떤 시기 벌어지는지 보시죠. 중국 관광객들 막 짱깨 막 강세욕관 이런 혐오 시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절망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혐한 시위가 제일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1910년대 이후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때예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젊은 층들 불안감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시절에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욕한다고 막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사람들도 아니고.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같이 공동 발전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중국의 그런 성장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 전략을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쟤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도 좋을 수가 있어. 그게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니까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불안감을 먹고 해법을 못 내놓으니까 협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바탕에도 그게 대개 유튜브에서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나오면 부동산 이건데 제주도에서 부동산 샀던 중국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볼 때 다 망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딱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 같은 게 중국 그 사람들 같은 게 의료보험 우리가 흑자예요. 그 사람들이 낸 돈보다 덜 썼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투표권 같은 경우도 뭐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투표, 대선 투표하고 뭐 지방선거 투표하고 총선 투표하고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중국 음모론까지 막 나오고 이건 내가 볼 때 허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구 예컨대 돈키호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풍차가 있는데 현실은 풍차인데 괴물로 보이는 겁니다. 괴물 만드는 거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우리끼리 잘한다 으쌰. 저는 그거는 지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협중으로 나가는 거, 협중과 이쪽으로 나가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길이고 그것은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죠. 유튜브에서. 근데 정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입법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이거 딱 보니까 뭐 중도층이 딱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답이 없네. 데어리스트 노답이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보수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숙제를 내줬거든요. 뭡니까? 니들 개헌 문제, 탄핵 문제, 그 문제 해결해. 그 문제를 갖다 못 풀고 있는 거잖아요. 못 풀고 있으니까 그건 국민들이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그걸로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극렬화되고 더 극소수화되고 그걸 갖다 민주당은 좋아하겠죠.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 쟤네들 저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발 그 인터넷에서 뭐 떠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공당의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거기에 편승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냉정해야 돼. 냉정하되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고 우리나라 여든 야든 딱 보니까 국가 전략이라는 건 안 보이고 걔네들은 막 부상하는데 우리가 무시했던 쟤들이 막 부상하는데 우리는 어쩌지? 그러니까 혐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 쟤들은 저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서야 돼. 뚜렷한 전략을 펼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유 있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중국의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그럼 어느 쪽을 발전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혐오를 갖다 제시하는 건 정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한미 관계를 우리가 잘 풀면 중국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한미 관계를 잘 못 풀면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여유가 없어져요. 근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를 보는 태도입니다. 이 관세협정 협상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는 미국은 현재의 한국 정부를 한마디로 그렇게 이쁘게 보지 않고 고깝게 보고 있다는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난 거죠. 이거는 이제 슬기롭게 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의도나 우리의 요구와 관계없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난번 관세협정이 문제가 된 건 우리 국민들이 처음부터 만약에 그 이재명 정부가 그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과도한 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발목 잡히는 일이 저는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제일 원했던 거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는 관세 협상이었는데 관세 협상은 사실상 조금 뒷전으로 밀리거나 포장이 되거나 이게 메이크업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도 주장했던 것들이 분명히 당시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게 잘 풀린 것처럼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거죠. 그 뒤로.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받을 수도 없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그 신뢰를 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 정부를 계속 지금 고깝게 보고 있고 일종의 길들이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한미 관계의 기틀이 흔들리는 과정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핵심 쟁점이지.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친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위치나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미국하고의 관계를 순조롭게 푸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꼬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